지난달 재가동 하루 만에 다시 가동이 중단된 한빛 원전 1호기는 원전 관리자의 조작 미숙과 또 안일한 대응에서부터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동 정지의 직접적인 원인인 열 출력 이상은 시험을 재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있을 때보다 재계와 더 적극 소통하겠다면서 기업들이 우려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컨트롤타워는 홍남기 부총리, 본인은 병참 기지장일 뿐이라면서 몸을 낮췄습니다. 전라남도가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혐의를 받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조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안에 최종 결정이 나올 예정인데 포스코 입장에서는 일단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 국민들의 생애 첫 내 집 마련 시기는 평균 44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6년보다 1.4세 높아졌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6월 24일) 월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달 발생한 한빛 1호기 사고에 대한 특별조사 중간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작자의 계산 오류와 조작 미숙으로 인한 인재로 지목이 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오 기자,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빛 1호기 특별조사 중간 결과를 내놨는데 우선 조사 착수 배경부터 전해주시죠. 네, 원안위가 지난달부터 진행한 특별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원안위는 지난달 10일 오후 10시쯤 한빛 1호기 출력이 18%까지 급증해 재가동된 지 하루 만에 운전을 멈춘 사고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네, 사고 원인과 문제점은 어떤 걸로 나타났습니까? 네, 제어봉이 과도하게 인출된 이유는 원자로 차장의 잘못된 반응도 계산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제어봉 제어능 측정법이 14년 만에 변경됐는데요. 원자로 차장은 기동 경험이 이번이 처음이었고 이를 보완하는 교육훈련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조작자의 조작 미숙, 무면허자의 운전 등도 드러났는데요. 사고 당일 실시한 제어봉 제어능 시험 초기에 발생한 문제는 조작자의 조작 미숙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제어봉 제어능 측정 시험 중 무자격자가 원자로 조종감독 면허자의 지시감독 없이 원자로를 일부 운전한 것도 밝혀졌습니다. 원안위 특사경은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고 현재 광주지방검찰청이 수사 지휘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이 중간조사 결과지 않습니까? 향후 특별조사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원안위는 한수원 본사에 대한 점검 등을 추가적으로 진행한 뒤 조사를 마무리하고 종합적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또 사업자의 후속 조치 계획을 제출받고 주기적인 점검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로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윤 기자, 전남도가 포스코의 과징금 부과 의견으로 가닥을 잡았다고요? 네, 전남도에 따르면 도 법무 담당관실은 오염물질 배출 관련해 광양제철소에 대한 청문회를 연결과 조업정지 열흘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진 건 아니고요. 전남도가 의견을 종합해서 포스코에 통보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과징금은 6천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네, 그런데 이 오염물질 배출 논란은 사실 포스코뿐만 아니라 철강업계 전체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이 제철 과정에서 생긴 오염물질을 저감 시설 없이 공기 중에 배출해왔다고 주장을 해왔는데요. 충남도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현대제철에 열흘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현대제철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철강업계 반발이 커지자 전남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과 매출 손실 등을 고려해서 이번 포스코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으로 결정한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당사자인 포스코는 어떤 반응입니까? 네, 포스코는 아직 전남도로부터 통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입장이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철강업계에서는 포스코가 쉽게 입장을 정리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조업정지 처분을 면한 건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과징금이라도 처분을 수용하게 되면 불법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정거래위원장 이임식 직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갖고 취임 소감과 향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신의 몸을 낮추면서 각 경제 주체들과 적극적인 소통 의지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서구 기자. 네, 손석구입니다. 손 기자, 김상조 정책실장이 향후 행보에 관해서 본인의 생각을 직접 밝혔는데 하나씩 좀 짚어보죠. 우선 정책 운영에 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김상조 정책실장은 정책 집행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언급한 게 눈길을 끌었는데요. 현 상황에서 필요한 부분에 정책 자원을 집중 투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국민들께 필요한 일자리 그리고 소득에 집중하는데 당연히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환경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유지해가면서도 당장의 급한 불을 끄는데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이 눈에 띄는 성과를 내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렇군요. 김 신임 실장이 한편으로는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 때문에 일각에서는 저승사자가 돌아왔다는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내놨습니까? 네, 김 실장은 이 기업들이 우려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재계와 노동시장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또 당사자가 원한다면이라고 전제를 하긴 했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도 만날 수 있다 이런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기업들이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친기업 행보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의 협력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밝혔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김 실장은 대한민국의 경제정책 컨트롤 타워는 홍남기 부총리라고 강조하면서 몸을 낮추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김 실장은 또 각 부처의 일들이 체감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선에서 지원하는 일을 맡겠다며 내각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국회와의 소통 의지도 드러냈는데요. 김 실장은 언제든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들을 뵐 생각이며 불러만 준다면 언제든 찾아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손석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 기아자동차의 전기차들이 미국 시장에서 뛰어난 성능을 인정받았습니다.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김 기자, 현대기아차의 전기차들이 전기차의 대명사인 테슬라 이 다음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요? 네, 미국의 친환경차 전문 매체인 하이브리드 카즈가 1회 충전당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올해 미국 시장에서 판매된 순수 전기차들의 순위를 매겼는데요. 현대차의 코나와 기아차의 소울과 니로가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모델 S와 3, X가 나란히 1에서 3위를 차지한 가운데 코나와 소울, 니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쉐보레와 제규어, 닛산, 아우디 등 경쟁사들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테슬라와 현대차의 주행거리 차이는 실질적으로 얼마나 났습니까? 네, 테슬라의 모델 S의 경우 약 539km의 주행거리를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는데요. 1회 충전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달릴 수 있는 수준입니다. 현대차의 코나의 경우 415km의 주행거리를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특히 코나는 공기역학적으로 유리한 디자인이 주행거리를 늘리는 데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테슬라 전기차의 가격이 우리 돈으로 1억 원을 넘는 반면 현대기아차의 경우 5천만 원 내외 수준입니다. 이번 발표로 현대기아차의 전기차는 최고의 가성비를 갖춘 전기차로 인정받은 셈입니다. 네, 현대기아차가 미국 전기차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죠. 네, 미국의 순수 전기차 시장은 지난해 21만여 대 규모로 전년보다 2배 가까이 성장했는데요. 현대기아차는 아이오닉과 코나, 니로에 이어 신형 소울 전기차의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훈입니다. 회사 돈 32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잠적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아들 정한근 씨가 21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 전 회장의 생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은영입니다. 정 기자, 정한근 씨의 도피 생활이 마침내 막을 내렸군요. 네, 지난 20일 오후 국내로 압송됐습니다. 정 씨는 97년 회사 돈 320억 원을 스위스의 비밀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IMF 외환위기 직전 한보그룹 부회장 직함을 달고 있었는데요. 1998년 한보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취를 감췄습니다. 아버지 정태수 전 회장의 소재지나 혹은 생사 여부는 파악이 됐습니까?
네, 검찰은 정한근 씨를 통해 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생사도 알 수 없는 상태인데요. 생존해 있다면 96살의 고령입니다. 정한근 씨가 검찰에서 아버지가 지난해 에콰도르에서 숨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거짓 진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객관적 근거로 이를 규명할 방침입니다. 네, 그렇군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네, 정 전 회장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 한보그룹을 파산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는 IMF 외환위기를 촉발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는 97년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02년 특별 사면됐습니다. 2005년에는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던 대학교 교비 7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는데요. 2심 재판을 받던 중이 2007년 출국해 12년째 귀국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내 집 마련은 누구나 꿈꾸고 계획하는 큰 목표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 이 꿈을 이루는 나이가 점점 더 늦어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산 기자. 네, 강산입니다. 강 기자, 첫 내 집 마련 목표 달성 나이 몇 살로 조사가 됐습니까? 네, 국토연구원의 지난해 주거실태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4년 내 생애 첫 집을 마련한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43.3세로 조사됐습니다. 2016년에는 41.9세였는데 불과 2년 사이 1년 넘게 늦어진 겁니다. 특히 소득 10분위 가운데 1분위부터 4분위까지 하위 가구는 평균 56.7세로 조사됐는데요. 거의 환갑이 되어서야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다는 얘기입니다. 어렵게 내 집을 마련해도 대부분 대출이자를 갚아 나가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주택을 구매할 당시 집값 대비 대출금 비율은 평균 37.8%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청년 가구와 신혼부부의 대출금 비율은 각각 45%와 43%에 달해 이자 부담이 이렇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정부가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쪽방이나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 등에 지원하는 이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사업의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개정안에는 단칸방에 거주하는 이 아동 빈공 가구와 가정폭력 피해자 그리고 출산 예정 미혼모 등이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임대주택 입주를 위해 필요한 소득, 자산 검증 등 심사 절차도 기존 수급자격 증빙 서류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간소화가 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강산입니다. 1인 가구가 전체 인구의 10%를 넘어섰는데요. 이들이 은퇴 준비에 힘겨워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김 기자,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1인 가구들이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생각만큼 돈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고요? 네, KB금융그룹이 서울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의 25세에서 59세까지 1인 가구 2천여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5명 중에 1명 정도만 은퇴 이후에 대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은 노후 준비를 위해 월 평균 123만 원 정도를 투자하거나 저축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절반이 조금 넘는 70만 원에 그쳤습니다.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은퇴 대비가 부족했는데요. 연소득 4,800만 원 이상인 가구의 경우 120만 원을 투자하거나 저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연소득 1,200만 원 이상 2,400만 원 미만 1인 가구의 경우 31만 원에 그쳤습니다. 네, 은퇴 준비가 이렇게 힘겨운 배경은 뭘까요? 네, 아무래도 혼자서 지출과 저축의 균형을 맞추기가 부담스러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1인 가구는 매달 123만 원씩 쓰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장 큰 부담은 역시 주거비로 지출액의 20%가량을 차지했습니다. 4인 가구 주거비 부담인 7%를 크게 웃도는 상황인데요. 1인 가구의 자가 거주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매달 임대료 부담이 저축 여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은퇴 시점에 대한 걱정도 큰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1인 가구가 예상하는 은퇴 나이는 평균 61.3세로 전체 가구의 64.9세보다 4년 가까이 빨랐습니다.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빠른 은퇴를 예상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정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2월 중단됐던 대우건설 매각 작업이 재개됩니다.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구조조정전담 자회사에 대우건설 지분을 넘기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박 기자, 대우건설 매각 작업이 다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이 산업은행은 대우건설 지분 50.75%를 이 구조조정 전담 자회사인 KDB 인베스트먼트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 산업은행과 이 자회사는 이 같은 주식 매매 계약 체결 내용을 지난 20일 공시했는데요. 이 자회사가 사들이는 대우건설 지분은 2억 1,100만 주로 매입가는 1조 3,600억 원 수준입니다. 이 지분 인수 자금은 이 대우건설 지분을 담보로 산은으로부터 빌리는 5천억 원에다가 사모펀드 출자금 8,600억 원 등으로 마련합니다. 이번에 구조조정 전담 자회사가 이 대우건설 최대 주주로 올라서는 만큼 이 자회사 주도의 대우건설 매각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대우건설 매각 작업이 순탄치는 않았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1월만 해도 이 산업은행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호반건설을 선정하면서 이 대우건설 주인 찾기가 사실 마무리되는 듯 했는데요. 그런데 그 한 달 뒤에 이 대우건설의 이 모로코 사피발전소에서 약 3천억 원 규모의 손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매각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2월에 중단된 대우건설 매각 작업이 약 1년 5개월여 만에 재개되는 셈입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환경단체들이 석탄 화력발전소 퇴출을 요구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탈석탄에 투자하는 은행을 지자체 금고 선정 시 우대해야 한다고 촉구해서 국내 은행들에도 불똥이 튈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지환 기자. 네, 정지환입니다. 정 기자, 환경단체들 요구 사항부터 전해주시죠. 네, 환경운동연합 등은 지난 수요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금고 선정 시 탈석탄은행을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탈석탄은행은 향후 국내외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채권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은행을 말합니다. 금고 지정 시 평가 항목의 기타 사항 항목을 활용해 탈석탄은행에 가산점을 주자는 게 환경단체의 제안입니다. 환경단체 측은 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낮아지며 석탄 시장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석탄 발전소에 투자하는 것은 재무적으로도 위험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자체들이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어떤 은행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까? 네, 올 하반기에 5개의 광역지자체와 45개의 기초단체, 2개의 교육청이 금고은행 입찰을 시작하는데요. 충남도지사를 필두로 지자체장들이 탈석탄 금융에 호응하며 탈석탄이 지자체와 교육청 금고 선정의 새 변수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이번 시금고 선정에 석탄 및 재생에너지 투자 현황 등에 대한 배정 점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NH농협은행,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KB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각 지자체와 교육청의 금고로 지정돼 있는데요. 전북은행과 제주은행을 제외한 국내 모든 은행이 국내외 석탄발전소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장병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신한은행의 석탄발전 PF 대출은 1,414억 원, 우리은행은 1,369억 원, 국민은행은 864억 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미 나간 자금을 바로 회수할 수도 없고 지자체의 금고 선정을 포기할 수도 없어 난감하다고 말했습니다. SBS CNBC 정주환입니다. 우리금융지주가 이사회에서 국제자산 신탁 인수를 결의했습니다. 우리금융은 국제자산 신탁을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대주주 유재은 회장 측이 보유한 경영권 지분 65.74%를 인수하고 우리은행이 보유 중인 국제자산 신탁 지분 6.54%도 인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자산 신탁은 부산과 대구, 광주 등에 지점을 둔 부동산 신탁회사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차별화된 종합부동산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이 모태펀드가 출자하는 벤처펀드에 2022년까지 2천억 원을 출자해 모두 1조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금융권이 융자 중심의 방식을 벗어나 기업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박영선 장관의 주문에 신한금융그룹이 화답하면서 이번 출자 협약이 성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모태펀드는 벤처 창업기업에 투자 자금을 공급하는 모펀드로 현재까지 중기부를 비롯한 10개 부처가 4조 5천억 원의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내에 있는 채권평가 회사에 대해서 기관 제재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평가에 대한 업무가 미흡하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김 기자, 금감원 제재를 받게 될 채권평가사들 구체적으로 어디 해당됩니까? 네, 한국자산평가와 키스 채권평가, 나이스 P&I,
FN 자산평가 모두 4곳의 채권평가사가 금감원 제재 대상인데요. 4곳 모두 기관 경고 수준의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여 동안 채권평가사 4곳에 대해 검사를 벌여왔는데요. 부동산 펀드와 특별자산펀드 등 대체투자펀드와 관련한 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감시 차원으로 이뤄진 겁니다. 네, 그렇다면 제재심 받는 이유도 전해주시죠. 네, 채권평가사는 채권을 평가할 때 내규나 평가 방법론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런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겁니다. 예를 들어 채권에 대한 공정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채권평가사가 임의로 새로운 변수를 반영해서 평가를 했는데요. 다시 말해 통상적인 채권평가 기준을 벗어나서 업무를 한 것에 대한 경고성 제재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채권평가사 4곳의 업무 처리가 미숙했다고 보고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여름휴가 앞두고 해외 사이트를 이용해서 숙박이나 항공편 예약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약을 취소하거나 환불을 요구할 때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아예 거부하는 등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윤 기자. 예, 정광윤입니다. 정 기자, 예약 대행 사이트 이용 관련 민원이 크게 늘었다고요? 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 숙박 항공 예약 대행 사이트 관련 민원은 최근 3년간 모두 2천여 건에 달했는데요. 2년 전 400여 건이던 불만 사례는 지난해 1,300여 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5월까지 벌써 30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특히 아고다와 부킹닷컴, 트립닷컴 등 상위 5개 업체가 전체 민원의 80%를 차지했습니다. 접수된 민원 4건 중 3건은 취소나 환불과 관련한 내용이었는데요. 예약 일자가 상당 기간 남아있는데도 환불을 해주지 않거나 예약금 전액을 취소 수수료로 물리는 등의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이트들에서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까? 네, 스웨덴 사업자인 고투게이트는 소비자원의 해명 요청에도 전혀 응하지 않고 있고요. 네덜란드 업체인 부킹닷컴은 자사 약관 정책을 내세워 소비자원의 수수료 조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업체들이기 때문에 신고를 해도 분쟁 해결이 쉽지 않은데 현실적으로 국내 약관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비자원은 대행사가 제시하는 거래 조건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는데요. 또 사업자 연락 두절이나 사이트 폐쇄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증거 자료를 모아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차지백 서비스를 활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광윤입니다. 올해 대학생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 1위는 네이버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전국 대학생 9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네이버가 7.4%의 득표율로 1위에 올랐고 CJ E&M이 2위, 삼성전자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4위 SK하이닉스는 올해 처음 톱10에 진입했고 또 갑질 파문 등으로 지난해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던 대한항공은 5위로 순위권에 다시 진입했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혼조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39%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0.2% 빠지며 721포인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현대차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전기차 주행거리가 테슬라 다음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현대차 오늘 1%가량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대우건설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자회사로 대우건설 지분을 넘겼다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늘 1%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백기사 등장으로 KCGI와 경영권 분장에서 사실상 승리했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주가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현재 6.12% 내림세 보이며 32,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보겠습니다. 포스코는 광양제철소 오염물질 배출 의혹과 관련해서 영업 중단 대신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붙였습니다. 포스코 오늘 1.44%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승 반전했습니다. 지금 중국 식약처 허가 심사 중단이 사실 무근이라는 해명을 하면서 오늘 상승 반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